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헨리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안데르센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안데르센은 덴마크 출신의 동화 작가로 풍부한 상상력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130여 편의 동화를 발표하신 분이에요.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엄지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등을 지었으며 동화의 아버지라 불린답니다. 그럼 혜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안데르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돼지치기 소년. 겨우 집 몇 채가 전부인 아주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하도 작아서 백성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힘도 없고 가난했어요. 하지만 이 나라의 왕자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큰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 이게 왕자의 소원이었어요. 전에 아주 큰 나라의 공주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결심을 했어요. 왕자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장미꽃을 꺾어갈게요. 왕자는 왕의 무덤에 대고 말했어요. 왕의 무덤에는 장미덩굴이 얹혀져 있었는데 5년마다 단 한 송이의 장미만을 피우고 있었죠. 달콤한 꽃향기가 어찌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장미 향기를 맡는 순간 모든 걱정을 잊어버리고는 했어요. 나이팅게일도 같이 가져가야겠어. 왕자는 은으로 만든 새장 안에 언제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나이팅게일을 넣었어요. 아름다운 공주라면 아름다움을 더 잘 알아보고 더 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온종일 걸어서 드디어 아주 큰 나라의 성에 도착했어요. 저는 왕자입니다. 작은 나라의 왕자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 나라의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왕자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선물을 신하들에게 건넸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 선물을 먼저 황제 폐하와 공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폐하의 명령이 떨어지면 전해드리죠. 신하들은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먼저 황제에게로 가 왕자의 선물을 전했어요. 큰 나라의 황제는 왕자의 선물을 아주 좋아했어요. 많은 장미들을 보아왔지만 이런 향기는 처음이로구나. 하지만 공주는 뾰로통하게 말했어요. 차라리 고양이를 보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공주님, 너무나 아름다운 장미예요. 신하들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공주는 벌컥 화를 낼 뿐이었어요. 너희들이나 실컷 보렴. 장미는 곧 시들 테니. 공주는 날카롭게 말했어요. 황제는 공주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팅게일이 든 새 장을 번쩍 들어 보였어요. 얘야, 이 새의 노래를 좀 들어보렴. 이렇게 맑은 새소리를 듣는 건 정말 오랜만이로구나. 하지만 공주는 여전히 뾰로통했어요. 살아있는 새라면 차라리 날아가게 풀어주세요. 황제는 공주가 부모님 곁을 떠나기 싫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그래도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들어오라고 해서 만나보기는 해야 하지 않겠니? 그렇다면 하는 수 없겠네요. 하지만 저는 저 왕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왕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황제에게 인사했어요. 공주에게도 인사했지만 공주는 왕자를 흘끔 쳐다볼 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공주는 자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로군. 안타깝지만 자네 나라로 돌아가게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네.
황제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는 수 없이 왕자는 성을 나가야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왕자는 허름한 옷을 구해 입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궁전에서 일하는 게 꿈이랍니다. 저같이 하찮은 사람도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니라. 사실 일할 사람이 부족했는데 잘 왔느니라. 황제는 변장한 왕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신하들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왕자는 성의 돼지우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돼지우리 옆에는 작은 방이 한 칸 있었어요. 왕자는 이곳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가끔 시간이 나면 왕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내고는 했어요. 냄비에 방울을 달아보면 어떨까? 왕자는 정말로 냄비 주위에 조르르 크고 작은 방울들을 달았어요. 그러자 냄비에서 무엇이 끓을 때마다 방울들이 딸랑딸랑 울리며 노랫소리를 냈어요. 그건 공주도 잘 알고 있는 노래였어요. 돼지우리 근처를 지나가던 공주는 방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저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시녀들은 공주에게 돼지치기의 냄비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공주는 은근히 욕심이 났어요. 다시 가서 냄비를 나에게 바치라고 이르거라. 시녀들이 다시 돼지치기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는 어쩔 줄을 모르며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냐? 세상에나 글쎄, 저런 하찮은 돼지치기가 뽀뽀를 10번 해주지 않으면 냄비를 주지 않겠다지 뭡니까? 시녀들이 호들갑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뽀뽀를 해주고 받아오면 되지 않느냐? 어머, 저희가 아니라 공주님께서 직접 뽀뽀를 해야 한대요. 이 말을 들은 공주는 화가 났어요. 큰 나라의 공주인 자기에게 뽀뽀를 하라니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당장 돼지치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호통을 쳐주려고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직접 보게 되니 더 탐이 났던 거예요. 에잇, 그냥 뽀뽀를 해주고 냄비를 차지해야겠다. 공주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래서 돼지치기의 지저분한 볼에 뽀뽀를 딱 10번 해주고는 냉큼 냄비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얼마 뒤 돼지치기는 신기한 딸랑이도 만들었어요. 그냥 흔들기만 해도 여러 가지 음악이 흘러나왔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음악들이었죠. 어느 날 공주는 이 딸랑이 소리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시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서 돼지치기의 방에 들어가서 저 소리가 나는 물건을 가져오너라. 시녀들이 쪼르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저번보다 더 하얗게 질려서 종종걸음으로 달려나왔어요. 왜? 또 무슨 일이냐? 돼지치기가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에요. 왜? 또 뽀뽀를 하라고 하더냐? 말도 마세요. 뽀뽀도 한두 번이 아니라 100번씩이나 하랍니다. 별것 아닌 딸랑이를 가지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시녀들이 고개를 젓고 혀를 내두르며 말했어요. 나는 절대 못해.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뽀뽀를 좀 해주렴. 공주가 부탁했어요. 싫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돼지치기에게 뽀뽀를 합니까? 시녀들은 아우성이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돼지치기에게 뽀뽀 100번을 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어때? 시녀들은 우물쭈물 하다가 다시 돼지치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겠어요. 시녀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돼지치기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관둬요. 공주님이 해주시는 뽀뽀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으니. 뭐라고요?
우리는 공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뿐이니 우리 말을 들어요. 흥, 싫다니까요. 공주가 아니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시구려. 나는 절대 딸랑이를 내놓지 않을 테니. 돼지치기는 벌렁 누워서 잠이나 자겠다는 듯이 눈을 감아버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궁금해하던 공주가 돼지치기의 방 안에 들어왔어요. 공주는 벌렁 누워있는 돼지치기를 보더니 조심조심 타이르기 시작했어요. 제발 딸랑이를 내게 줘라. 내가 귀한 것을 줄 테니. 귀한 것이라고요? 저한테 귀한 것이라고는 공주님의 뽀뽀밖에 없는걸요? 공주는 파르르 떨었어요. 하지만 돼지치기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좋아. 어디 내가 딸랑이를 가져가나 못 가져가나 보라지. 어서 일어나거라. 공주가 돼지치기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돼지치기는 천연덕스럽게 볼을 쭉 내밀었어요. 얘들아, 단 한 번이라도 수를 넘지 않도록 꼭 100번을 잘 세거라. 큰 소리로 숫자를 불러줘야 해. 알았지? 공주가 시녀들에게 말했어요. 시녀들은 입을 모아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87, 88. 그때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황제가 소리쳤어요. 황제는 성 안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다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래고래 악을 쓰며 숫자 세는 소리가 들려서 돼지치기의 방 안에 들어와 본 것이었죠. 이런 망측한 일이! 돼지치기와 공주 모두 이 성에서 당장 나가거라! 황제는 두 사람을 성에서 쫓아냈어요. 공주는 혼자서 낯선 곳을 떠돌며 매일매일을 울며 보낼 뿐이었어요. 후회도 했죠. 차라리 그때 장미와 나이팅게일을 보낸 왕자와 결혼해버릴 걸 그랬어. 그럼 돼지치기에게 뽀뽀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이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떠돌다 보니 공주는 어느덧 왕자의 작은 나라에까지 이르렀어요. 성에서 쫓겨난 뒤 자기 나라의 성으로 돌아와 있던 왕자는 성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공주잖아? 왕자는 한달음에 공주에게 갔어요. 아, 왕자님! 공주가 반갑게 불렀어요. 하지만 왕자는 입을 비죽거렸어요. 반가워할 필요 없소. 난 당신을 비웃어 주려고 왔을 뿐이니까. 나를 비웃어 주다니요? 공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당신은 장미의 아름다움도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움도 알아보지 못했소. 그러면서도 하찮은 욕심만 채우려고 돼지치기에게는 수도 없이 뽀뽀를 해댔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니고 뭐요? 공주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왕자는 다시 자기의 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공주가 따라 들어올까봐 몹시 걱정이라도 된다는 듯 성문을 꼭꼭 닫아 걸어 버렸어요. 메밀이 번개 맞은 까닭. 들판에는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호밀, 보리, 귀리 같은 것들이 서로 어울려 쑥쑥 자라더니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했죠. 귀리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호밀이 보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맞아요. 이삭이 너무 근사해요. 꼭 노랗고 작은 새 카나리아 한 무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보리가 말하자 호밀은 생각났다는 듯이 또 말했어요. 저는요, 귀리가 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점점 더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이 말을 들은 귀리가 말했어요. 이삭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보리도 호밀도 모두 그래요. 어머머, 정말이네? 호밀과 보리는 깔깔 웃어댔어요. 사실 거의 모든 곡식들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였어요. 이 들판에서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있는 곡식은 오직 메밀뿐이었죠.
메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곡식들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런 바보들, 왜 온종일 고개를 조아리고 있지? 무슨 죄라도 졌나? 메밀이 빈정거렸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씩 웃으며 팔짱을 끼며 말했죠. 하긴 고개를 숙이는 마음을 알만도 하다. 나야 사과꽃처럼 아름다우니까 고개를 들고 있지만 쟤들은 다르지. 볼품이 없잖아. 메밀이 혼자 떠드는 걸 버드나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메밀이 버드나무를 흘긋 쳐다보았어요. 버드나무야, 너도 나를 정신없이 보고 있구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허락해 줄게. 나를 실컷 보렴. 이 들판에는 나보다 예쁜 게 도통 없기 때문에 봐주는 거야. 메밀은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이번에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무서운 폭풍이 불어왔어요. 모두 고개를 숙여. 엄청난 바람이야. 꽃들이 모두 머리를 아래로 떨구었어요. 하지만 메밀은 더욱 힘을 주고 고개를 든 채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메밀이야 어찌되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람. 처음에는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러다가는 목숨을 잃을 게 뻔했어요. 보다 못한 꽃들이 외쳤어요. 메밀아, 너도 어서 고개를 숙여. 안 그러면 부러지고 말 거야. 뭐라고? 웃기고 있네. 숙이고 싶으면 너희들이나 숙여라. 난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메밀은 꽃들의 말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곡식들도 메밀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지 말고 어서 고개를 숙여. 뿌리채 뽑힐 수도 있어. 참견하지 마.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단 말이야. 메밀은 곡식들의 말도 우습게 생각했어요. 버드나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메밀을 타일렀어요. 너 왜 그러니? 우리 말 좀 듣지. 몰라서 물어? 나는 너희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왜냐고? 나는 특별하니까. 너희들하고는 다르잖아. 버드나무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메밀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내 말에 따라다오. 뭘? 이따가 구름이 열리면서 커다란 빛의 막대기가 떨어질 거야. 그때만이라도 하늘을 보지 말고 얼른 고개를 숙여. 알겠지? 버드나무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메밀은 오히려 으스댔어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내가 특별하다는 걸 보여줄 좋은 기회로구나. 빛의 막대기가 떨어질 때 나는 하늘을 똑바로 올려다볼 거야. 그래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난 너무도 특별한데 왜 너희들에게 생기는 일 따위가 내게 생기겠니? 메밀은 남의 말은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빛의 막대기가 떨어질 때 고개를 바짝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으악! 그게 메밀의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폭풍우가 지나간 뒤 정신을 차렸을 때 모두들 메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메밀만이 새까맣게 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좋아. 그러게 우리 이야기를 들었어야지. 걱정해주는 말도 아니 꼽게 됐더니 이게 무슨 일이람? 곡식들은 몸에 묻은 물을 떨어내며 수군댔어요. 바람이 이리저리 오가며 젖은 곡식들을 말려주었어요. 못된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가 많은 시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죠. 어느 날 저녁에도 시인 할아버지는 한 꼬마를 도와주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꼬마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어요.
집 밖에서는 비바람 때문에 굵은 나뭇가지마저도 휘청거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의 목소리라니요. 시인 할아버지는 읽던 책을 팽개치고 문을 열어젖혔어요. 아니, 이런. 시인 할아버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채로 온통 빗물에 젖어 있었거든요. 추위에 파랗게 질려 달달 떨고 있는 아이를 보자 할아버지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서 들어오너라. 꽁꽁 얼었구나. 시인 할아버지는 분주해졌어요.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고 불을 일으켰어요. 따뜻한 물로 아이를 목욕시키고 두꺼운 담요로 감싸주었어요. 서둘러 따끈한 물을 마시게 해준 뒤 따끈한 수프도 보글보글 끓였죠. 좀 괜찮아졌니? 예, 이젠 오히려 땀이 나려고 해요. 그런데 꼬마는 참 이상했어요. 실오라기 한 조각 입고 있지 않았으면서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왜 어린아이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니? 그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시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러자 꼬마가 오히려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꼬마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아이를 어디에서 보았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전 처음 보는 아이였답니다. 잘 모르겠다. 미안하지만 내가 누구니? 제가 바로 아모르예요, 아모르. 아모르? 네가 아모르라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신이었죠. 사람들을 서로 사랑에 빠지게 하는 신 말이에요. 시인 할아버지는 픽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찬찬히 이야기했어요. 내 화살은 다 젖었어. 아마 이제는 쓰지 못할 테지. 신의 화살이 젖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구나. 그러자 아모르가 화살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못 쓰기는요.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 걸요? 그래? 시인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활과 화살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아모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선물을 드리죠. 아모르는 시인 할아버지에게 화살을 겨누었어요. 아, 안 된다! 안 돼! 시인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모르는 할아버지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화살을 쏘았어요. 시인 할아버지의 가슴에는 아모르의 화살이 깊숙하게 박혀버렸답니다. 아, 너무 아파. 시인 할아버지는 화살을 움켜잡고 넘어졌어요. 제 활과 화살이 말짱하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아모르는 깔깔 웃으며 도망을 쳤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남겨졌어요. 커다란 집 안에서 시인 할아버지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해줘야겠어. 아모르는 못된 아이라고 말이야. 같이 어울려 놀지 말라고 말해줘야 해. 그래야 이렇게 아프게 되지 않을 거야. 얼마 뒤 시인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어요. 아모르는 못된 아이이니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몇 번이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모르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습을 바꿀 수가 있었으니까요. 시시때때로 이런 사람이 되었다가 저런 사람이 되었다가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학교에도 공원에도 광장에도 거침없이 쏘다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걸핏하면 아모르의 화살에 맞고는 했어요. 아모르가 곁에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기는 했죠. 하지만 그러면 뭘 해요?
그때는 이미 늦은걸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아모르의 화살에 맞으셨답니다. 그 화살에 맞았을 때 가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그 때문에 얼마나 잠이 오지 않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도 역시 아모르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맞으셨죠. 아모르는 정말 못된 아이이지요? 내 말이 맞죠? 꼬마 툭. 꼬마 툭은 구스타페를 달래고 있었어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갔으니 어린 여동생을 누가 돌보겠어요. 숙제도 해야 하는데 큰일이네. 엄마는 언제 오실까? 툭은 지리책을 펴놓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내일까지 책에 나온 여러 도시들을 모두 외워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구스타페는 자꾸 자기하고만 놀아달라고 칭얼댔어요. 구스타페, 졸리지 않니? 툭이 물었어요. 하지만 졸음은커녕 한창 신바람이 나 있는 구스타페를 억지로 잠자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조그만 툭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노래 불러, 노래 불러. 구스타페가 졸라댔어요. 툭은 자기가 아는 모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도 구스타페는 자꾸만 노래를 불러달라고 떼를 썼어요. 드디어 엄마가 오셨어요. 툭, 동생 잘 보고 있었니? 구스타페가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아, 다행이다. 툭은 이제야 겨우 책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리 오래 들여다볼 수는 없었답니다. 벌써 해가 져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툭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등불조차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힘드시겠네. 창밖으로 나이가 많은 세탁부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가득 채운 커다란 물통을 들고 겨우겨우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셨어요. 엄마가 툭에게 말했어요. 툭, 저기 세탁부 할머니가 물통을 들고 가시는 게 보이니? 가서 좀 도와드리렴. 다리가 아파서 저런 일을 하시기에는 무리야. 툭은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세탁부 할머니의 물통을 대신 들어주었어요. 고맙다, 툭. 너는 언제나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도 너를 도울 날이 있을 게다. 기대하렴. 세탁부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다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물통을 옮겨드리는 동안 그나마 남아있던 햇빛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밤은 점점 더 깊어져 갈 뿐이었어요. 툭은 하는 수 없이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어요. 아유, 어떡하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숙제를 못했으니 책을 베고라도 자야겠어. 툭은 정말로 베개 대신 책을 베고 누웠어요. 그리고 막 스르르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아, 누구야? 툭은 갑자기 번쩍 눈을 떴어요. 누군가 자기 볼에 쪽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었어요. 미안. 놀랐니? 뽀뽀를 한 건 바로 세탁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이 밤에 여긴 웬일이세요? 아까 네가 나를 도와주었잖니. 그래서 나도 너를 도와주려고 왔단다. 툭은 할머니의 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에도 기운이 빠지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도와주실 수 없어요. 여러 도시 이름을 외워가야 하는 숙제라서요. 그러자 세탁부 할머니가 씩 웃었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요? 이렇게. 세탁부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책 속에서 수탉 한 마리가 푸드득 튀어나왔어요. 꼬꼬대 꼬꼬. 나는 키웨게라는 도시에서 왔어.
수탈근 키웨게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며 사람들이 그곳에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수탈계 설명이 끝날 즈음에 이번에는 나무로 만든 앵무새가 천장에서 떨어졌어요. 아이쿠, 나는 프레스토에서 왔어. 나무 앵무새는 프레스토라는 도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설명이 끝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아, 이게 뭐야? 툭의 몸이 벌떡 일으켜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말 위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말은 있는 힘을 다해 달리고 달렸어요.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말을 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툭이 기사의 허리를 꽉 부둥켜 안으며 물었어요. 오래된 도시 보르딩보르크로 가는 길이야. 어찌나 빨리 달렸던지 보르딩보르크가 금세 나타났어요. 왕이 사는 성이 높이 솟아있는 곳이었죠. 저기를 봐. 왕이 보이지? 기사가 손가락으로 성 안을 가리켰어요. 아, 보여요. 젊은 왕이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 해가 떠오르자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눈을 뜨니 툭은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꿈인가? 툭이 어리둥절해서 자기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대신 대답해 주었어요. 꿈이 아니야, 툭. 깜짝 놀라 옆을 보니 작은 선원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놀라지 마. 나는 코르제르 사람이야. 그곳 이야기를 해주러 왔어. 작은 선원은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해주었어요. 시골길과 공원에서 얼마나 싱싱한 냄새가 나는지 알아? 그는 킁킁거리며 숨을 들이켜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어요. 가까이 있는 바다는 얼마나 근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어?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척 했어요. 툭은 선원을 보기만 해도 직접 싱싱한 냄새를 맡고 근사한 바다 색깔을 보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지독한 감기약을 먹었을 때처럼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런, 왜 이러지? 눈앞이 일렁거렸어요. 그러더니 폭포가 떨어져 내리는 높은 절벽 위로 솟아올랐어요. 절벽 꼭대기에는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늙은 왕도 나타났어요. 그는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툭은 입가에 손을 모으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흐루아루 왕이 아니세요? 맞다, 툭, 너로구나. 어떻게 저를 아세요? 너는 장차 왕만큼이나 위대한 사람이 될 테니까. 왕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절벽 꼭대기에 있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교회도 절벽도 폭포도 말이에요. 그 대신 나이가 많은 부인이 나타났어요. 나는 소래에서 왔어. 부인은 온통 젖어 있었어요. 비를 흠뻑 맞은 모양이었어요. 감기 들겠어요. 그래, 소래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 날씨가 너무 축축해. 이러다가는 개구리가 되고 말겠어. 개구리라는 말을 하는 순간 부인은 정말로 개구리로 변했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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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 부인! 괜찮아. 나는 날씨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것 뿐이야. 부인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부인은 소래에 대해 긴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긴 이야기였던지 도무지 끝이 나지 않았어요. 툭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어린 동생 구스타페가 아가씨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나하고 바다에 가. 툭은 여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오누이는 푸른 숲을 지나서 푸른 바다에 이르렀어요. 하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툭, 너는 수탉을 만났지? 너는 그런 닭들이 우글거리는 양계장을 얻게 될 거야. 아주 커다란 양계장이지. 이제 등불도 많이 살 수 있을 거야. 너의 집은 발테마르 왕의 성처럼 높이 솟아오를 거야. 코르제르에서 떠나는 큰 배를 타고 온 지구를 여행하며 살 수 있게 될 거란다. 눈을 뜨자 환한 아침이었어요. 꿈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은 걸 보면 좋은 꿈을 꾼 게 틀림없었어요. 툭은 벌떡 일어나 어제 미처 읽지 못한 지리책을 펼쳤어요. 소래는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책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왔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툭, 공부가 잘 되니? 세탁부 할머니였어요. 창문 사이로 툭을 바라보고 있었죠. 툭은 할머니에게 정답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툭에게 말했어요. 어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네가 바라는 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게. 세탁부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어요. 툭은 책장을 넘기며 부지런히 도시들의 이름을 외웠어요. 책 속의 글씨들이 조르르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 바보 한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요. 두 명의 형은 아주 잘생기고 멋도 잘 부렸어요. 아는 것도 많았고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았죠. 특히 형들은 말을 아주 재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형제를 아주 좋아했어요. 하지만 막내 동생 한스는 언제나 놀림을 받았어요. 한스는 정말 바보스러워. 멋진 형들에게 어떻게 저런 동생이 있을 수가 있지? 한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두 형들을 걱정했어요. 보기만 해도 속이 터지는 동생과 함께 살자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형들이 가여워졌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주님이 신랑감을 구하신다. 말을 재치 있게 잘하는 사람을 뽑아 신랑으로 삼으실 것이다. 신하들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외쳤어요. 두 형들도 이 말을 듣게 되었어요. 공주님의 남편이 된다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큰형은 벌써부터 자기가 왕의 자리를 맡아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만큼 재치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여겼던 거죠. 큰형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모습을 상상하며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었어요. 둘째 형은 또 둘째 형대로 들떠 있었어요. 공주님도 참 말재주로 신랑을 고르시다니 어쩜 이렇게 쉬운 대결을 시키시는 거야? 혹시 나를 이미 점 찍어 두신 걸까? 둘째 형은 온종일 이런 생각을 하며 크크 웃어댔어요. 막내 동생 한스는 이런 형들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어요. 자기 혼자 중얼거리면서 웃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형들, 어디가 간지러워? 왜 자꾸자꾸 웃어? 넌 몰라도 돼. 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니까. 형들은 눈을 내리깔고 한스 곁을 지나갈 뿐이었어요. 아무도 한스에게 공주님이 신랑감을 뽑으려 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알게 된다고 한들 한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일주일 뒤, 형들은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멋진 말 위에 올라탔어요. 형들, 어디가? 한스가 형들을 따라 나서며 물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궁전에 간단다. 집 잘 보고 있어. 큰 형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어서 궁전으로 가야 해. 그러니 오늘 하루라도 말썽 피우지 마. 알았지?
둘째 형이 말했어요. 어디를 가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돼? 한스가 졸라대자 형들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공주님을 뵈러 가는데 네가 뭐 하러 가? 큰 형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공주님이 너를 신랑감으로 생각이나 할 것 같아? 너를 보면 기분이 나빠져서 널 감옥에 넣어버리라고 할 거다 아마. 둘째 형이 입을 비죽거렸어요. 형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섰어요. 그러자 한스도 어서 궁전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는 멋진 말이 없었어요. 괜찮아. 염소를 타고 가면 되지 뭐. 궁전까지 나를 빨리 데려다 줄지도 몰라. 한스는 염소 위에서 기우뚱거리며 형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형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죠. 아, 형들! 내가 오다가 뭘 주웠는지 알아? 한스는 품속에서 죽은 까마귀를 꺼냈어요. 세상에, 집에 있으라고 했더니 또 말썽만 피우는구나. 큰 형이 눈썹을 일그러뜨렸어요. 말썽이 아니야. 공주님께 드릴 선물인걸. 이 바보야. 이 세상에 어떤 공주님이 죽은 까마귀를 좋아하겠냐? 둘째 형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러더니 두 형 모두 한스를 내버려 두고 다시 말 위에 올랐어요. 한스는 또 혼자가 되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염소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잠깐만, 염소야. 이것도 공주님께 드리고 싶어. 공주님께서 이걸 보시면 아주 좋아하겠지? 한스가 염소를 멈춰 세웠어요. 그러고는 길에 떨어져 있는 남학신 한 짝을 주워들었죠. 거의 궁전에 가까워졌을 무렵에는 진흙을 주머니에 가득 채워넣기도 했어요. 와, 공주님께 드릴 선물이 3가지나 됐네. 신난다. 한스는 콧물을 훌쩍이며 구경 온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궁전 안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형들도 서 있었어요. 한스도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어요. 형들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뭔가 연습을 하는 것 같았어요. 형들은 뭘 저렇게 중얼거리는 거지? 한스는 궁금했어요. 드디어 큰형의 차례가 되었어요. 형은 뚜벅뚜벅 공주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매우 화려했고 무엇보다 후끈거렸어요. 그 순간 큰형은 모든 것을 잊고 말았어요. 너무나 긴장이 돼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이었죠. 큰형은 간신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안이 너무 덥네요, 공주님. 공주님이 바로 대꾸했어요. 그렇죠? 오늘 아버님께서 병아리를 구워 드신다고 해서요. 큰형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공주님의 입에서 병아리를 구워 먹는다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좀 더 기품 있고 유식한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재치 있는 대답이 될까? 큰형은 식은땀이 송송 나고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세상에, 어서 재치 있는 대답을 해야 돼. 어서! 큰형은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어요. 하지만 입술이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어요. 공주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듯이 딱 잘라 말했어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큰형은 허둥지둥 공주님의 방에서 나왔어요. 눈앞이 깜깜해서 나가는 문을 찾을 수 없을 지경이었죠.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방 안이 덥네요, 공주님.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더니 공주님이 대꾸했어요. 병아리를 구우려고요. 둘째 형도 공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말을 더듬거렸지 뭐예요. 굽는다고요? 둘째 형은 이렇게 말하더니 한참이나 입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누가 봤다면 입을 벌리고 서 있는 석고상인 줄 알았을 거예요. 공주님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재치 있는 말을 원한다고 했을 텐데요. 안녕히 가세요. 둘째 형이 공주님의 방에서 나오자 이번에는 한스 차례가 되었어요. 한스는 공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예요. 그런데 방 안이 왜 이렇게 덥지요? 한스가 물었어요. 병아리를 구우려고 불을 지펴서요. 공주님은 따분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눌해 보이는 한스가 아무 대답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휘둥그레진 눈으로 한스가 너무나도 반갑게 대꾸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와, 잘 됐네요. 저도 여기서 같이 까마귀를 구워도 될까요? 공주님은 한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놀란 기색을 감추고 다시 물었죠. 물론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릇을 빌려줄 수 없어요. 혹시 까마귀를 구울 그릇이 있나요? 그릇이 없을 게 뻔했어요. 누가 공주님을 만나러 오면서 그릇을 가지고 오겠어요? 또 그릇이 없다면 분명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리고 땀을 흘려대겠죠. 하지만 한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있죠. 보실래요? 한스는 주워온 남학신을 꺼내서 그 안에 까마귀를 집어넣었어요. 그걸 본 공주가 픽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얼른 표정을 고치고 다시 물었답니다. 나는 양념을 빌려줄 수도 없는데 그럼 양념도 갖고 계세요? 물론이죠. 저는 양념이 아주 많아요. 좀 나눠드릴 수도 있는걸요? 한스는 주머니에서 진흙을 조금 꺼내서 까마귀 위에 뿌렸어요. 공주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훌륭해요. 당신은 내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말도 아주 재미있게 하는군요. 공주는 한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하여 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이 된 한스와 공주님은 늙을 때까지 언제나 재미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재미있게 살았답니다.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안데르센 이야기 5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어요. 안녕.